안녕. 한국사 시간.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교과서를 미리 읽고 수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한옥마을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에 있는 유리창 사진을 선생님이 딱 보고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한옥마을에 가서 이 동학혁명기념관을 지날 때 보면 저것이 사발통문이구나, 저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창으로 해놓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더 좋겠어요. 여기 보면 전봉준이라고 하는 이름도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인데요. 첫 번째,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했고, 두 번째, 조약을 체결하지요. 일본은 조선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본과 조선이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본 내 청나라가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일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고 군대 파병 시 상대국에 미리 알린다. 요게 청일전쟁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청일전쟁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잘못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인데요. 이 사건 1894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동학란이라고 표현했고, 최근에는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불러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불러야 할 것이다 라는 글쓰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배경이 존재합니다. 다시 심해진 삼정의 문란.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기에 오면 다시 심해져요. 또한 개항 이후에 외국 공산품이 유입되는데 외국 공장에서 만든 거는 가격이 싸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직접 손으로 만드는 국내 수공업은 오히려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히려 안 좋아지겠지. 세 번째, 일본으로 쌀 유출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왜냐면 무제한 곡물 유출 기억나나요? 무제한 곡물 유출로 인해서 쌀 유출이 심화되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이 쌀을 더 이상 풀지 마라 라고 하는 방공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쌀을 판매하지 마라, 판매 금지하라는 이제 명령인데요. 너네 더 이상 쌀 판매하면 안 돼 라는 명령인데, 오히려 일본이 잘못 시행했다면서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 조선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배상금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배상금을 지불하겠지요. 정말 민들의 삶이 어떨까, 얘들아? 점점 힘들어집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반발하게 되겠지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숙제를 조금만 내면 여러분은 수업을 잘 듣고 숙제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이만큼 주면 너네들가 어떻게 생각할까? 개빡친다. 수업 진짜 너무 힘들다. 양이 너무 많다. 불만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짐은 그래 그러려니 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담이 정말 점점 커지게 되면 이 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학이라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동학을 만든 사람은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60년에 창시했어요. 왜 동학이라고 했냐면 양학, 서양학, 서학에 반대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서학은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은 한국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으신다. 말이 되냐? 뭐 이런 그냥 이제 서양의 것 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면서 평등 사상을 담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 농민들에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일반 농민들은 어쩌면 달콤한 이야기가 되겠죠. 조선 정부는 혹세무민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미혹할 만한 이 백성들을 혹해서 세상을 망하게 할 만한 사상이다라는 명분을 삼아서 최재우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최재우가 죽어서 이제 잘 활동이 안 될 때 이대교주 최시형을 중심으로 교단을 재정비해서 포교에 힘씁니다. 그리고 삼남지방으로 확산돼요. 삼남지방 우리 2강에서 배웠는데 삼남지방 어디지? 충청, 전라, 경상도를 삼남지방이라고 한다고 했지. 일부러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조신원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교조신원운동, 동학교도들은 교조신원운동을 펼쳐요. 교조신원운동은 뭐냐면 교가 가르칠 교자, 여기서는 종교할 때 교자예요. 조는 할아버지 조자.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할아버지 누구냐면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야. 신원은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거야.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이 사람이 죽을 게 아닌데 억울하게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 이 종교 지도자 이 최재우를 너무 이렇게 매도하지 마. 우리 그냥 멋진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매도하지는 마. 우리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줘. 라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892년에 공주와 삼례, 이 삼례는 그 우석대학교에 있는 삼례입니다. 포교 자유나 동학교도 탄압을 중지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또한 93년엔 광화문, 서울에서 서울 복합상소를 합니다. 교조신원도 요구하고 포교의 자유도 요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색깔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종교에 대해서 우리 교조를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어떠한 성격까지 띠게 되냐면 정치운동까지 발전하게 돼요. 어떤 걸 계기로 하냐면 보은 집회입니다. 충청북도 보은이라고 하는 곳에 보은 집회 그리고 금구 집회에서 탐관오리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서양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처음에는 종교적인 색깔만 가지고 있었던 이 운동이 뭐까지 알파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 뭐까지 되는 거야? 정치운동까지. 야, 너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조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우리 포교 자유도 해줘. 근데 너네 생각해보면 너네 너무 말도 안 되는 탐관오리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네 일본이랑 서양 세력에 너무 빌붙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보은 집회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보은 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깃발마다 칭호가 있었는데 큰 깃발에 뭐라고 하냐면 외와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 창의하였다라고 하였다 라는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줄이기도 합니다. 척외양창의. 배척한다 외놈과 양놈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창의했다, 일어났다 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가지고 왔냐면 동학농민운동은 시험 문제는 순서를 굉장히 많이 물어요. 순서. 그래서 보은 집회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다. 이거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보훈 집회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동학이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건이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이 보훈 집회 사료에서 이게 보훈 집회구나를 알아챌 수 있는 말이 이 말들입니다. 외야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 창의했다. 척 외양창의. 이것은 뭐다? 보훈 집회다를 알려줄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척 외양창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훈 집회까지 있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밀란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예요. 조병갑. 이 조병갑이라는 놈이 이 전라도 고부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고부라는 동네에서 저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수지가 원래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사실 원래 있어서 필요도 없는데 보를 만들어. 누구를 데려가서 만드냐면 일반 농민들을 데려가서 일을 막 시킨단 말이야. 일을 엄청 시켰어. 근데 그러면 이 시킨 이 저수지의 물을 농민들이 사용하겠지. 이 물을 사용할 때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세금을 받는 거야. 내 말도 안 되게 만든 거야. 진짜 어이가 없겠지. 농민들은 월급도 안 줬어. 돈도 안 주고 이거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어. 진짜 짜증나지만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어. 근데 세금을 내래. 너무 화가 나겠지. 그래서 전봉준의 아버지가 조병갑을 찾아가서 이거 세금이 말이 되냐라고 항의를 하는데 조병갑이 어떻게 하냐면 전봉준의 아버지를 처벌합니다. 오히려 곤장을 때려요. 곤장을 맞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봉준의 아버지는 이 곤장을 맞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화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조병갑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봉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부 봉기라고 합니다. 사발통문을 작성해요. 아까 본 이것 전봉준 이렇게. 왜 사발통문을 이렇게 작성하냐면 어떻게 작성을 한 거냐면 사발을 이렇게 딱 종이 위에 사발을 딱 올려놔. 그러면 동그란 원이 생기겠지. 이 원에 이름을 착착 이렇게 쓰는 거야. 이름을 여기에 주도자의 이름을. 그럼 왜 이런 사발통문을 썼냐면 이렇게 사발통문을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도자가 누군지 몰라. 영남 만인소 같은 경우는 어땠어? 영남 만인소는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였어? 이만손이었어. 그리고 이름을 막 쓴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족치기에 누구를 족치면 돼? 이만손. 제일 처음에 쓴 이 사람이 네가 주도자구나. 네가 사람을 이끌었구나. 라고 주도자를 알 수 있지만 이 사발통문은 어디가 중앙인지 몰라. 여기가 중앙 아니요? 여기가 중앙 아니요? 여기가 중앙 아니요? 여기가 중앙 아니요? 이런 식으로 주도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게 사발통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사건에서 이제 이 사건에 새로운 군수가 오면서 잘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이 있었어 하면서 안핵사를 보냅니다. 정부에서 안핵사를 보내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이 이용태라고 하는 놈이 학정을 합니다. 이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교도로 몰고 가혹하게 탄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냐? 조병갑이 했어. 그러면 사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용태가 왔으면 야 조병갑 네가 진짜 잘못했네 라고 족쳐야 되는데 이 이용태가 관리자 입장에서 농민들을 탄압하게 되는 거야. 너무 화나겠지. 그럼 일반 민들이 정말 화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서 더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무장으로 갑니다. 무장으로 피신한 전봉준 그리고 동학의 접주인 손아준, 김계낭 등과 군사를 모아서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내세우면서 봉기합니다. 이게 이제 고부농민 봉기 이후에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외쳤다라고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접주는 뭐냐면 동학을 전파할 때 사람마다 이렇게 교주, 최재우 또는 최시영, 그 다음에 접주를 지정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이 접주가 또 퍼뜨릴 수 있게. 다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다단계 중에 이제 대단한 사람들을 접주라고 한다. 이 동학은 포주, 접주.
포주, 접주가 중심이 되면서 확산하거든. 네, 접주, 대표자 또는 리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제폭금이 부국안민을 내세우면서 봉기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군들은 어디에 집결하냐면 백산에 집결합니다. 백산. 그리고 봉기의 취지를 알리는 경문, 우리가 왜 봉기하는지를 알려주는 경문이랑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백산 경문 볼게요. 경문. 우리가 의의를 들어 여기의 이름은 그 본뜻에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이 내용이 뭐다? 이거 언제 한 거다? 백산에서 농민군들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료를 보고 백산 집결, 백산에서 한 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백산 4대 강령 볼게요. 농민군들이 강령을 만들어요. 우리 이거는 지키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충과 효를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없애어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 이러한 강령을 만들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활동하자라는 것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군들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농민군들은 뭘 가지고 싸웠냐면 죽창을 가지고 싸웠어요. 또는 낫, 그런 무기로 싸웠고, 조선 정부는 조선군이라고 할게요. 조선 정부군은 총을 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싸움이 크게 되지 않는 전투였겠지. 근데 총을 막기 위해서 농민군들은 뭐를 사용하게 되냐면 장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과서에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그 녹두꽃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장면이 참 잘 나오는데 저작권 때문에 긁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녹두꽃에 황토현 전투 치면 이 황토현 전투를 진짜 잘 그려놨거든. 이 장면을 조금 봤으면 좋겠네요. 이 장태가 뭐냐면 이렇게 큰 대나무 같은 거야. 여기에 솜이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서서 굴리는 거야. 그러면 농민군들이 이렇게 굴리면서 가면, 무기를 들고 이렇게 굴리면서 가면 총을 이렇게 쏴도, 조선 관군의 총을 쏴도 이 총알이 못 뚫는 거야. 뚫어도 모든 사람을 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싹 굴려가지고 이 조선 정보군한테 가서 이 정보군을 척척척척 죽이는 전술을 사용한 거지. 이게 농민군들의 전술이었어요. 장태를 이용한 전술. 그래서 황토현이랑 황룡촌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얘들아, 우리 학교 어디에 있니? 전주에 있지. 우리 전주의 의미, 전주의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1차 봉기 관련된 전개과정 지도예요. 첫 번째 보면 고부봉기,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있었고, 무장에서 싹 들어오고 백산 집결하고 이렇게 황토현, 황룡촌 갔다가, 그치? 황토현, 정읍에 있는 황토현, 그리고 쫙 내려가서 갔다가 황룡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전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전주에 의미가 있다? 이건 필기해놨으면 좋겠어. 일단 1. 조선은 왕이 어디 이씨야? 왕? 조선 왕은 성이 뭐야? 이씨야. 이성계, 이방원, 왕 이씨야. 근데 어디 이씨야? 조선은 본관이 전주 이씨야. 그래서 한옥마을에 뭐 있는 거야? 경기전이 있는 거야. 어진을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주라는 도시에 조선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고. 왜냐면 이 왕들이 우리 이성계, 우리 조선을 세운 이 이성계
이승계의 출신, 본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주를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전라도 지방에서 위상, 전주와 나주를 합친 전라도에서의 전주의 위상도 무시하지 못하고, 세 번째, 전주는 서울로 가기 위한 길목이야. 지리적으로 장점도 있다고.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옛날에 이런 시골 동네, 백산, 고부, 고창, 영광 이런 데 갔을 때는 어땠을까? 농민군들이 그냥 반란이 있었습니다 라는 정도의 보고가 올라갔겠지.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였겠지. 하지만 어디를 함과 동시에, 전주성을 점령함과 동시에 조선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야.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이 민들을 진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전주의 상징적인 전주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전주 화약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조선 정부는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반자동적으로 어디에 요청하는 거야? 청나라에 요청하는 거야. 왜? 이무군란 있을 때 어디에 요청했어? 청나라. 갑신정변 있을 때 어디에 요청했어? 청나라. 그러면 요번에 농민군들이 가보년이라고 농민군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디에 요청하는 거야? 당연히 반자동적으로 청나라에 요청하는 거지. 여기에서 선생님은 고종이랑 민비들을 신랄히 비판하고 싶어요. 봐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한테 부탁을 해서 청나라한테 엄청 퍼줬어. 조총상민 소령 무역장정.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가 진압해가지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농민들이 일어났으면 자기들이 직접 진압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또 똑같이 이러한 일을 벌여놓고서 또 똑같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선생님은 이때 이 고종과 민비가 멍청하고 자기만을 위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종과 민비 아주 무능했고 아주 지들만 위하는 정치를 했단 말이지. 바꿔 말하면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면 선생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다는 거지. 역사적인 상황이 역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 사건을 보고. 네, 아무튼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조금 더 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자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이때 무슨 조약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냐면 아까 복습했던 텐진 조약이 딱 떠올라야 돼.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 파병 사실을 알려요. 우리 조선이 군대를 요청해달라고 했으니 우리 군대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산만에 군대를 상륙시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 민들이 위험해, 그래서 우리 민들을 보호해야겠어 라는 구실로 인천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이 상황을 본 조선 정부는 농민군하고 화약을 맺어요. 그걸 전주화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청나라라고 일본? 근데 이 나라 군인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왔어. 청나라는 우리가 부탁해서 왔지만 일본이 명분을 삼아서 싹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때? 전쟁이 날 것 같은 거야. 근데 전쟁을,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면 청나라에서 싸우든가 일본에서 싸우든가 해야 된다. 어디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조선에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조선 정부가 농민군하고 화약을 맺어요. 우리 화해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자. 우리 그래서 이들을,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주 화약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얘들아, 이빨 틀어진 거 뭐 한다고 그래? 교정한다고 그래. 이 조선에서 틀어진 것들을 개혁하는 것을 조선 정부는 뭘 세웠다고? 교정청을 만들었다고.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농민군들은 집강소를 설치해요. 하우스 스트롱 카우. 이거 뭐야? 하우스 스트롱 카우? 네, 레드하우스에 이은 2탄입니다. 하우스, 집, 스트롱, 강하다, 카우, 소.
이거 선생님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은사님께서 하우스 스트롱 카우 하면서 집강소를 쉽게 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게 뭐예요? 진짜 이상하게 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이것만 한 게 없어. 왜냐면 이렇게 말장난을 치더라도 집강소만큼은 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 선생님이 그런 의미로 농담을 하셨던 것 같아. 어쨌든 선생님도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우스 스트롱 카우.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농민군의 자치기구야. 잠깐만, 집강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빠졌네요. 집강소는 자치기구야. 뭔 소리냐면 스스로 만든 기구라는 거야. 스스로 이러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라고 이 고침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거야. 그 기구 이름이 뭐인 거야? 집강소인 거야. 하우스 스트롱 카우인 거야. 미안해요. 하우스 스트롱 카우 민망한가? 근데 여러분이 피식 한 번이라도 했으면 괜찮은 것 같아. 설마 하우스, 집 모르는 사람 없겠지? 카우, 음매 모르는 사람 없겠지? 스트롱 강하다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근데 아무튼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정부는 교정청 설치하고 동학군은 스스로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주하약으로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어때?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청나라한테도 말하고 일본한테도 말해. 우리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하는데 여기로 왔네. 자치기구, 지역 치안 유지, 패전개혁 실시. 선생님이 이걸 잘못 놨네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하면서 철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진짜 짜증나게 5대 감히 외놈들이 조선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해요. 그리고 고종을 협박하고 고종의 아빠 흥선을 섭정, 대신 정치하게 하는 사람이야. 섭정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서 마음대로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일본 입맛에 맞게 바꿔가는 거야.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작은 나라 일본이 큰 청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전쟁을 누가 이기냐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이 전쟁을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선빵도 잘 쳤고 진짜 힘들게 이겨냈는데 청나라는 그런 반면에 군대가 A 장군이 있고 B 장군이 있고 C 장군이 있으면 자기 따로 전술을 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일본이랑 싸워야 되는데 일본은 얕본 것도 있고 이들끼리 친하지도 않았고 이들끼리 자신의 공을 더 세우기 위해서 따로따로 행동을 합니다. 서로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탈탈 털리게 됩니다. 어쨌든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전개혁 12개조. 그러면 집강소에서 어디에서? 집강소에서 농민군들이 바꾸려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1조 선생님이 교과서 자료 그대로 긁어왔는데 봅시다. 1조, 2조, 9조, 10조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야. 1조 동학도는 정부와 원한을 씻어버리고 협력할 것. 집강소에서 그리고 교정청에서 우리 문제들을 불만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니까 협력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탐관오리는 그 제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벌할 것. 탐관오리 여기서 대표적으로 누구겠어? 조병갑 같은 놈들이겠지. 그리고 관리의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그러니까 문벌 이런 것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자는 얘기고,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할 것. 반외세적인 성격. 그다음 무명 잡세는 일체 거두어 들이지 말 것. 잡세, 이것저것 세금 많이 걷지 말라.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할 것.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빛을 탕감하자는 얘기고, 토지는 평균적으로 분작할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상징적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농민군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세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동등하게 갖는 것을 농민들이 진짜 원했던 것이지. 이 12조는 별표 쳐놓고 이 토지를 평균으로 분작할 것은 이 동학농민운동에서밖에 안 나와요. 동학농민운동 사료를 찾는 가장 큰 힌트이기 때문에 이 힌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론 횡포한 부호는 엄하게 징벌할 것,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못된 버릇을 징벌할 것,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간을 벗겨버릴 것, 신분 제도와 관련된 얘기고 청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청춘 과부는 뭐냐면 젊은 남편은 일은 안 해. 남편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 아이는 평생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과거 시험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제대로 남편이 일찍 죽었어도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청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 악폐습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내용은 지향점을 살펴보면 정치는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 정치기관 확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10조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나타낸 거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제도 개혁이나 농민생활 안정,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와 봉건적 악습의 폐지를 지향했다라는 것을 알자는 이야기지. 전개 3, 2차 봉기와 우금치 전투 보면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간섭을 기피합니다. 정말 청일전쟁 직전보다도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일본의 자신감으로 인해서 조선을 점점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농민군들이? 아니지요.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남쪽에 있는 동학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동학 사람들도 참여하게 돼요. 보통 이제 여기는 충청도 동학민들이 이때는 참여하게 됩니다. 관군과 일본군에 밀려서 농민군은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공주에 있거든? 공주 우금치에서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장태 있지요. 요 대나무에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갔던 그거. 조선의 총은 이것을 뚫지 못했는데 일본의 총은 어땠냐? 이것을 아주 잘 뚫어버립니다. 일본의 무기가 굉장히 이때 좋은 신무기였거든. 그래서 이 동학군들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합니다. 이 공주를 지나야 서울로 가거든. 이쪽 전주에서 공주를 거쳐야 서울로 가거든. 수도 한양으로 가거든. 그런데 이 우금치라는 이 고개에서 동학농민군들은 이 언덕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금치 전투를 이거는 우금치 전투가 아니라 우금치 학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농민군들은 이 우금치를 보면 산과 산의 이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거든. 이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농민군들이 장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몰려서 밀집대 형식으로 공격을 해나갔대. 근데 일본군은 이때 뭘 썼냐면 기관총을 썼습니다.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드라마 녹두꽃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따발총, 기관총을 가지고 이 농민군을 대항하는데 농민군은 이 장태를 가지고 굴리면서 싹 가는데 일본군들은 기관총으로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을 다 가른 거지. 학살을 한 거지. 근데 농민군들은 조금 어리석게도 그냥 전술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갔대. 왜냐면 이 종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동학
이 종교 접주 또는 포주가 써준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총알을 튕겨낸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믿었거든. 그래서 그 믿었던 이 농민군들은, 우매한 농민군들은 어떻게 하느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 우금치 언덕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학살당하고 말아요. 이후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지만 역시 큰 전투에서 패배한 이 농민군들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금치 전투. 이때 이 농민군들이 승리했다면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이 농민군들이 우금치 전투를 뛰어넘었다면 일본의 반외세적인 성격이 더 강해서 일본에 더 대항할 수 있진 않았을까요? 동학농민 운동이 너무 선생님은 아쉽습니다.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과 같은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이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볼게요. 경복궁 침입하고 착 가는데 어디에서 못 넘는 거야? 우금치에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전봉준의 재봉기 이유가 사료로 남아있어요. 살펴볼게요. 다시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전봉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본이 개화로 칭하고 처음부터 민간에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고 경문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 도성에 들어가서 깊은 밤에 왕궁을 씹어파여 했다. 이 뭐야? 일본인과 전투하여 이러한 사실을 우선 한 차례 따져 묻고자 함이었다. 선생님 프린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봉준이 일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전봉준이 그림 마지막에 잡히면서 이러한 시를 남깁니다. 때가 이르러서는 천지가 모두 힘을 썼으나 운이 다함에 영웅도 스스로 꾀할 바가 없구나. 백성 사람의 온몸을 바쳤으니 내 잘못은 없노라. 나라를 사랑한 붉은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겠나. 라는 시를 남기게 됩니다. 네. 얼굴이 남아있으니. 사진을 볼게요. 전봉준 이렇게. 왜 안고 가냐면 전봉준이 1차 봉기 때 전봉준이 잡혔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차 봉기 때 잡았을 때는 다리를 걷지 못하게 분질러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마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전봉준을 잡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살펴보면 조금 이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농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뭔 소리냐면 굉장히 조선신분제에서 보면 밑에 것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누가 진압하냐면 일단은 정부군도 진압하겠죠? 그리고 일본군도 진압하겠죠? 그리고 양반들이 밑에 것들이 일어났다면서 양반들까지 진압하게 됩니다. 양반들이 민보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농민군을 진압하거든요. 이러한 행태가 굉장히 선생님은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라고 하는 노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볼게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천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우리 눈에 앉지 마라. 새야새야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이거 녹두꽃 드라마 OST이기도 했습니다. 이 녹두 청포장수가 누구냐면 전봉준을 의미합니다. 네, 동학농민운동 결과의 볼게요. 첫 번째,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어요. 봉건적인 것, 기존의 조선이 바꿔야 할 것들을 반대하는 운동이었고 외세를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이 주장한 개혁 요구는 이후 개혁에 반영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성립하는 데 촉진하게 됩니다. 이 개혁, 다음 시간에 배울 갑오개혁에서도 이러한 농민들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글쓰기 활동 해볼게요.
이 사건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동학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 가보농민전쟁, 교과서 등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2004년에 제정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 법에서는 농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한다. 이런 용어는 농민군의 조직, 종교의 역할, 사건에 대한 평가로 다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일단은 란은 조선 정부의 입장이에요. 동학란, 동학 밑에 것들이 일으킨 란, 조선 정부의 입장. 운동은 조금 중립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격을 조금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용어고요. 혁명은 동학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으켰던 성격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뭔가 사회를 확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 성격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냥 농민들이 항쟁, 그래서 농민군하고 조선 정부 또는 농민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전쟁으로 보는 거지. 아까 말한 잠시만요. 아까 말한 여기 동학농민 전쟁은 그런 전쟁의 의미를 담는 거고, 가보농민 전쟁은 이거는 동학, 네 종교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가보년 1894년이 가보년이거든. 이거는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동학, 이 종교만의 색깔을 띈 이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하면 너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가보년에 일어난 농민 전쟁이다.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예요.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워보았나요? 국어 시간에 안 배워봤다면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동엽 시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것, 이 사라져야 할 것을 껍데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남아야 할 것, 좋은 것, 남을 것, 이것을 알맹이로 표현한 시입니다. 볼게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 4월은 나중에 4.19 때도 이 시를 가져올 거라서 이야기할게요. 4.19 혁명을 4.19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의미하고요. 곰나루는 곰나루, 우금치를 뜻합니다. 우금치 전투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동엽 시인은. 전체 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신동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동학년의 곰나루, 그 아우성. 그 아우성을 선생님이 이 짧은 시간에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글쓰기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